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은주입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위기 시대 페미니즘의 길을 묻다란 제목 아래 다른 미래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대미문의 위기와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전 세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발생했고 하늘길이 끊어졌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백신 개발 성공으로 피어난 희망의 불꽃을 다시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자살률이 증가하는 등 사회 전반에 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는 오래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앙을 경고했지만 선진국들의 대응은 느리기만 합니다.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뭄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대규모의 산불, 해수면 상승으로 섬과 육지가 사라지는 등 자연재앙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실천과 긴급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AI 등 최첨단 기술은 긍정적 변화 못지않게 노동의 상실과 노동자의 지위 하락 등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인간 노동자는 AI의 보조 인력으로 전락하고 플랫폼 중심의 배달 노동자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을 매개한 정보의 교류와 소통은 편파성과 확증 편향을 부추겨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사라지고 소수자에 대한 배제의 정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위기 속에서 여성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여전히 낮고 동등 대표성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다른 미래를 위해서는 다른 사유와 다른 선택, 그리고 다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다른 미래 심포지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인류가 처한 총체적이고 전지구적인 위기 속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사유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다른 미래 심포지움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5차례의 심포지움에 사회자로, 발표자로, 그리고 토론자로 함께 참여해 주신 35명의 전문가와 활동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를 맡으신 김은희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달가나무 부소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토론자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현 서울녹색당 공동위원장이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황혜정 멸종발라 한국 활동가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먼저 기후위기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은아 선생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은아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기후위기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개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열화 줄무늬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 세로줄 하나가 한 해를 나타내고요. 그 해에 온도 상승폭이 크면 클수록 더 짙은 빨간색이 되고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더 이제 진한 파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위는 190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가열화 줄무늬인데 보시면 약 1990년대 정도부터 빨간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제 최근에 한 2013년부터 굉장히 짙은 빨간색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래는 1850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 전체의 가열화 줄무늬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짙은 빨간색, 짙다 못해서 아예 검은색 정도로 보이는 이제 빨간색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도 상승의 폭이 예년에 비해서 계속해서 더 이렇게 커지고 있다,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기후 위기, 그러니까 기상이 상승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기후 변화를 위한 이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2012년에 이제 재난 그리고 재난관리에 관련해서 낸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시면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균 기온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극단적으로 추운 날은 줄어들고 반면에 극단적으로 더운 날은 증가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기온이 점점 더 더워지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능한 것은 변동성이 증가하는 건데요. 극단적으로 추운 날도 증가하고 극단적으로 더운 날도 증가하면서 평균 기온은 그대로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 대신에 폭한과 호감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극심한 그 기온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칭성이 변화하는 건데요. 이제 극단적으로 추운 날은 크게 변하거나 줄지 않고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는데 이제 극단적으로 더운 날이 늘어나면서 이쪽에 꼬리가 길어져서 이제 곡선의 모양이 변화하는 그래서 대칭성이 변화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나타날 수도 있고 셋 중에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최근에 그 한국국립기상과학원에서 낸 그 자료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동아시아 지역에 어떤 극단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확실한 건 점점 훨씬 더 많이 더워질 거고 2018년의 이야기가 2018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올해에도 내년에도 그 다음 해 일이 계속해서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그래프는 그 이산화탄소 농도 그리고 지구 평균 기온 그리고 해수면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여기 그 마지막 빙하기 이후로 약 1만 년 동안 지구 평균이 약 4도씨 정도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화 이후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약 100년 만에 지구 평균이 약 1도씨를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과 때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산화탄소 농도의 굉장히 급격한 증가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1만 년 동안 4도씨가 상승했는데 100년 만에 1도씨가 상승했다는 것은 자연적인 그 기후 변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위적인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활동이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약 1.1도씨의 그 지구 온난화를 유발한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IPCC에서 냈던 그 1.5도씨 특별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대규모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다배출이 결국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을 계속해서 돌리고 더 많은 물건들을 생산해내고 끝없이 전기를 사용하고 자동차를 쓰고 냉난방을 펑펑 틀어대는 이 모든 풍요롭고 이제 편리한 우리의 문명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맺은 협약이 바로 파리협정인데요. 이 파리협정 2015년에 이제 채택이 돼서 2016년 11월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던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파리협정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이미 1도씨가 올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최소한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는 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이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가급적 1.5도씨까지로 상승을 억제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리협정의 가장 그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전에는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러니까 발전권의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아서 감축 의무를 지지 않았던 국가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국가들 역시도 이제는 감축 그 의무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NDC를 10월 안에 상향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많이 기사 좀 보실 텐데 이 NDC가 바로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우리는 2030년까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이만큼 감축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발표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NDC를 5년마다 의무 제출을 하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파리 협정의 목표 달성, 그러니까 최소한 그 산업화 대비 1.5도씨 이내로 그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억제하자는 이 1.5도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를 감축을 하고 2050년에는 이산화탄소의 총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대한 감축을 하고 이 배출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그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지를 동반하면서 그와 동시에 완전히 인간이 냉난방도 안 틀고 생산활동도 안 하고 이동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산림이나 갯벌과 같은 방식으로 자연 흡수를 하거나 포집하고 제거해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이걸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한 다음에 지구 1km 이하의 굉장히 단단한 안반층에 묻어둡니다. 그거를 제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기 중에 배출되는 최종적인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이게 바로 이제 넷제로 2050 탄소 중립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1.5도씨 상승 억제를 위해서 이제 허용된 배출량이 있는데요. 이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탄소 예산이라고 합니다.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나왔던 2018년의 경우 약 4,800억 톤의 탄소 예산이 남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약 2년간 아무런 거의 대책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탄소 예산이 약 2,700억 톤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요. 그 한 해에 이제 국가들이 매년 400억 톤 이상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한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시기가 약 6년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그 탄소 예산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1초당 약 1,30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이 되고 있어요.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짧은 시기에도 한 4,000에서 5,000톤 정도 이산화탄소가 아마 배출이 됐을 거고,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약 6년 5개월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중요한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각국에서 많은 노력들을, 또 시민단체들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후위기를 이야기한 자본주의 그리고 가부장제, 이런 종차별주의 같은 그 기존의 차별과 착취에 의한 그 체계를 끝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페미니스트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는 단체들 그리고 활동가들도 있고요. 국가나 정부에 맡길 수 없다. 그리고 이제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비폭력 직접 행동을 하는 그 시민들, 이따가 발표하신 멸종 반론도 이것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폭력 직접 행동을 하는 곳도 있고, 또 국가가 그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책무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국가에 소송을 걸고, 그리고 이 국가의 그 책임, 그러니까 잘못이 인정이 된 그 사례들도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네덜란드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런 2050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 수기와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자고 하는 기후시민의회를 운영한 경우들도 있고, 탄소 중립 법제화를 이미 실현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법을 제정을 하면서 2050년에는 유럽을 탄소 중립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법제화했습니다. 이게 그 2017년도에 그 이산화탄소 전체 국가별 배출량인데요. 보시면 여기 한국이 약 1.7% 정도를 전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2019년 같은 경우는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전체 9위였어요. 그래서 10위권 이내를 벗어난 적이 별로 없는 국가인데, 그 파리 협정에 가입된 197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많은 배출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197개 국가 중에서 이렇게 10순위 안에 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1위, 배출 1위 기업은 그 발전소도 아니고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이 1위고 그 다음이 남동발전이에요. 발전소보다 더 많이 배출을 하고 있죠. 이거를 보시면 지금 2030년에 한국이 지금 그 감축하겠다고 한 그 배출량은 2030년에 약 5억 3,600만 톤 정도를 배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1.5도씨 목표를 맞추려면 3억 6천 톤 정도로 이거를 낮춰야 하고요. 이건 다시 말해서 지금 남은 우리가 3개월 안에 1억 7,5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어디서 얼만큼 어떻게 줄여야 할지를 지금 당장 논의하고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시급하고 급박한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사라지는 산업, 그리고 그 산업 전환의 과정에서 실직하는 노동자, 그리고 쇠퇴하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환의 과정 역시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산업들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강산, 탄광, 뭐 발전업, 제조업, 자동차 산업 이런 그 남성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그 부분이 많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전환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 뭐 청소 노동자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홍보 요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얘기가 거의 사실상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생산 활동 이면의 재생산을 가정 내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이렇게 남성 중심적인 그 지역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 일찌감치 그 지역을 떠나가 버린 여성들에 대한 논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지역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단순히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보상이나 고용이나 직업훈련,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전환에 대한 이야기로 정의로운 전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가 점점 더 빈번해지면서 이런 건강 문제라든지 어떤 이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야외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성들만이 겪는 특수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나와야 하는데, 현실에 아직도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스 검침원, 수도 검침원 이런 분들, 홈리스나 여성 농민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그 여성운동이 만들어야 하는,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면서 만들어야 하는 세상은 저는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를 야기해왔던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것은 경제성장 일변도의 자본주의, 그리고 가부장제나 종차별주의처럼 우리 사회의 기틀을 만들어냈던 틀을 근본적으로 뒤엎고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기후나 환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한 70% 이상이 그 여성 활동가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최소한 반절은 넘는다, 이렇게. 그만큼 여성들의 되게 환경 민감도도 높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 정치 과정과 연결이 되면서 성평등한 녹색 정치를 만들기 위한 더 많은 여성 정치인과 활약과 그 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김은희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달가나무 부소장님이 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여성주의의 이론적인 논리에서도 보면 사실 아직 기후정의나 기후위기에 관해서 사실 한국 국내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검토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 언어를 계속 바꿔서 쓰고 있잖아요. 처음에 뭐 기후변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기후위기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런 위기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팬데믹 위기가 따로 있고 기후위기가 따로 있냐, 경제위기가 따로 있냐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기도 하고, 기후위기 자체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 기후위기 아니면 팬데믹과 경제위기와 젠더 갈등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보면 지금 현재 얘기하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시민들이 말하는 여성주의나 성평등이라고 하는 젠더 관점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동안 글로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그리고 성평등이 통합되는 과정들을 논의가 계속 지속이 되어 왔어요. 앞에서 사실은 신기후 체제, 신기후 정치 얘기하면서 짧게 부분적으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이를테면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로부터 해가지고 사실 SDG가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채택되었던 87년에도 이 보고서를 주도했던 사람이 브론트란트거든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 많이 기억하는 여성 정치인이기도 하고, 이후에 리우와 뭐 기후변화 협약, 교토정서, 발리 행동, 코펜하겐, 파리를 지나서 사실
계속해서 일테면 이미 이제 우리가 어떤 글로벌 페미니스트 운동의 어떤 아주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북경 행동 강령도 이미 다시 포스트 2015로 논의하면서 SDG와 완전히 통합됐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SDG 안에는 사실은 5번 목표의 성평등도 있지만 SDG 17개 과제를 전반적으로 사실 성주류화하는 것까지를 같이 사실을 묶어내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 2017년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젠더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면서 각국 정부가 기후 행동의 모든 요소의 젠더 관점을 주류화하는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행동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과 관련된 되게 다종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나 국제기구들이 기후정의와 지속가능성과 페미니스트 그린 뉴딜에 관한 논의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일관되게 지금 어떤 대안이나 방법론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를테면 이 저탄소 경제든 어떤 기후 거버넌스와 관련돼서 반드시 젠더 관점이 통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기후 에너지 분야의 페미니스트 리더십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관한 논의들이 이제 맛이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고, 뭐 2019년에 있었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때도 페미니스트 그린 뉴딜이 주요한 의제로 다뤄지기도 했고, 미국에서는 이제 약간 페미니스트 그린 뉴딜 .com 같은 데 잠깐 운동 자체가 사실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관한 행동 강령도 사실 정책 설계자나 운동가나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을 다 제안하고 있어요. 사실 뭐 이제 이게 여기에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모르던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를테면 뭐 여성 친화 도시라든지 아니면 성평등 성주류화 정책이라든지 하는 것을 제안해왔던 여러 가지 원칙들하고 거의 사실 유사한 방식으로 페미니스트 그린 뉴딜의 어젠다들이 제안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운동단체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멸종저항 같은 어떤 직접 행동이 적극적으로 사실 실천되고 있는 영국 같은 데를 보면 웬이라고 오래된 여성 환경 그룹이 있는데, 여기하고 위민버짓 그룹, 성인지에서 하는 사실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던 위민버짓 그룹 같은 데가 서로 손을 잡고, 한쪽에서는 여성 시민들의 직접적인 자기 목소리 내기 행동주의를 사실 촉구하고 그걸 모아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를테면 이 페미니스트 그린 뉴딜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 성평등 관점이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이제 로드맵 같은 것들을 만드는 정책적인 접근과 운동적인 접근을 한꺼번에 사실 지금 이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최근에 보면 사실 약간 국가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실은 흐릿해지면서 오히려 사실 도시정치라고 하는 것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도시기후 리더십 그룹이라고 C40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옛날에 이제 영국 시장이었던 켄 리빙스턴이 처음에 만들었던 이제 어떤 기후도시 리더십 그룹인데, 여기에 사실 주요한 나라의 도시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2017년에 C40에 파리의 아니달고 시장의 C40 의장이 되면서 C40 활동 자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데다가 C40 안에서의 여성들의 역할 이라고 하는 걸 무척 강조하면서 어떤 이제 페미니스트 이니셔티브를 강조하는 어떤 차세대 리더십, 멘토링 같은 것까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운동으로 교육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 연구의 내용 속에서도 도시의 어떤 젠더 포용적인 기후 행동 보고서 같은 것들을 발간을 하면서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참조하고 사실은 연결해야 될 것들을 많이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의 도시나 정치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실 같이 이제 발맞춰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참조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이제 북극 25주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글로벌 차원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기획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또 올해 이제 멕시코와 파리를 통해서 바로 지난주까지 이제 중요했던 이제 세계 평등 포럼이 진행이
진행이 됐는데 이 세대평등 포럼에서 강조했던 6개 주요 영역 중에 하나에 보면 기후정의를 위한 여성주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이 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기후정의 운동의 페미니스트의 매우 주요한 어젠다로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국내 여성운동에서는 사실 아직 이런 부분들이 충분치 않고 국내 기후환경운동 안에서도 페미니스트 이슈를 끄집어내는 부분들은 아직 우리가 약간 이제 충분치는 못한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뭐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 기후정의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들과 매뉴얼과 방식과 같은 내용들을 이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거냐 아니면 기후 펀드나 기후정의 솔루션에 여성들이 어떻게 사실 인볼브되게 할 거냐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여성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 통계의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생산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이제 되돌아서 얘기해 보면 유엔 차원에서 보면 이제 사실은 기후정의가 약간 액티비즘이나 어떤 잠깐 과학자들 논의가 더 많다고 하면 이제 뭐 국가 차원의 논의에서는 주로 SDG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이 불평등과 회복력과 거버넌스와 에너지와 환경에 사실 젠더라고 하는 것을 꼭 반드시 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 제안을 하고 있고 한국은 이런 면에서 어제 기재부에서 한국형 뉴딜 2.0 발표했잖아요. 달라진 거 별로 없어요. 뭐 있냐면 그동안 그 사회 안전망이라고 얘기했던 걸 이름을 휴먼 뉴딜로 바꾸고 그 휴먼 뉴딜 안에 청년 정책하고 돌봄을 추가한 건데 이게 없던 얘기야. 이게 청년 정책 중에는 일부 없는 새로운 정말 신규 과제 추가되는 게 있는데 돌봄과 관련돼서 원래 다 하고 있던 거예요. 뭐 온종일 초등 방과 온종일 돌봄 이런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한국의 제도적인 상황이 매우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민사회 대응 면에서도 보면 지지난주엔가도 그러니까 2021년 SDG 모니터링 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실은 어떤 이런 젠더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고 뭐랄까요? 이를테면 여성환경 운동이나 에코페미니스트 관점이라고 하는 게 국내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과정에서는 남성 중심적이고 관료적이고 그 내용도 다분히 산업기술 중심적이고 성별균형 참여도 부족한데 이게 사실은 제도와 정책과 정치만이 아니라 운동 안에서도 약간 페미니스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 분야에서 약간 주변부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한 우려 속에서 기존의 제도로 이행해야 하는 SDG 정도라도 충분히 사실 우리의 운동과제로 가져가는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요 페이지만 보고 그냥 제 발제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 연말 기준의 한국 SDG 대시보드예요. 근데 여기 보면 빨간 불이 네 군데 켜져 있죠. 5번 성평등, 10번 불평등, 13번 기후위기, 14번 거버넌스. 사실 이거를 같이 풀지 않으면 SDG도 한국 사회도 그리고 사실은 기후정의도 답이 없다. 사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속에서 사실은 여성운동이 가져야 할 어떤 고민 같은 것들도 이중적으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젠더 과제라고 하는 것들, 여성의 이슈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와 함께 이런 기후위기 이슈를 여성의 목소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함께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이제 토론으로 탈핵과 기후위기 이게 가장 뭐라고 해요? 어떤 아이러니, 역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 에너지 정의행동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사실 기후위기 운동이 최근에 사실 기후 정의 운동이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0년 그 전후로 한참 기후 정의 운동이 활발했다가 2011년도에 후쿠시마 사고가 탁 터지면서 사실상 에너지 운동이 기후보다는 이제 반핵 그리고 탈핵 운동으로 이제 확 기울어졌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최근에 기후위기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발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3% 정도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언어 중에 핵발전이 멈추면 촛불 켜고 살아야 한다 같은 논리 가 얼마나 잘못된 논리인지를 사실상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도 이미 핵발전소가 멈춰 있는 것이 사고와 고장으로 멈춰 있는 개수가 5개가 넘는 상황에서 마치 핵발전만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을 감당하는 것처럼 계속 얘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잘 걸러들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핵발전도 보면 영광과 울진 그리고 경주, 부산, 울산 요 몇 개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20에서 25%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핵이라는 이 자체를 떠나서도 이렇게 몇 개 지역에 집중되어서 전체 에너지를 책임지는 이 시스템 자체에도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야기할 때 되게 주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필요한 전기는 우리가 생산한다.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는 우리가 생산한다의 개념일 텐데 지금의 현재 에너지 시스템을 보면 몇 개 지역에서 전국을 책임지고 사실 그 책임지는 만큼의 피해와 갈등들은 그 몇 개 지역으로 역시나 국한되는 굉장히 부정의한 모습들을 이 안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문제를 이야기할 때 기후 정의라는 표현을 지금 앞서 두 발제자 분들께서도 계속 그 표현을 썼었고 기후 부정의, 기후 불평등 이런 표현들을 썼었는데 그것을 조금 단어를 바꿔서 에너지로 들어가 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는 국제적인 사회 세계 전반을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로 국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예로 예를 들어 핵발전소를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전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막상 그 안전하다는 핵발전소를 내 집 옆에 우리 동네에 세우게 되면 그 안전함이 바로 위험함으로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용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떨어지는 에너지를 마치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계속 이야기되는 구조가 지금의 에너지 시스템이고 그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 기후위기의 대응이고 에너지 전환의 되게 주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실제로 에너지 분야는 그리고 특히나 전력 분야는 우리 사회에 되게 기반이 되는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IEA가 지난 5월에 일반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도 발전 부문의 탄소 중립은 더 빨라야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석탄 발전은 더 빠르게 퇴출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역시나 핵산업계는 또 다른 힘이 되는 단어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세대 간 정의를 빼놓지 않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핵폐기물은 세대 간 정의에 있어서 가장 부정의한 것 중에 하나죠. 10만 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위험한 물질을 우리가 미래로 사실 떠넘기는 정책일 것이고 지금 현재 폐기물은 어디에 둘지 결정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처리할 기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내는 양상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 시스템하고 충돌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스템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전기는 우리가 생산한다. 굉장히 분산적이고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야 하면서 태양과 바람이라는 들쭉날쭉한 에너지원이죠. 일정하게 공급이 불가능한 자연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간헐성,
들을 고려한 에너지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데 핵발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정되어 있고 경직되고 대규모의 핵발전이다. 그럼 이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맞춰갈 수 없는 거죠. 사실상 충돌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제주도가 원래 있었던 에너지 시스템에 풍력 발전이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풍력을 제한하는 형태들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미래 에너지라고 했을 때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이라고 한다면 핵발전은 거기에서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저해하는 발전의 방식일 수밖에 없는 현재 한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해법은 지금 앞서서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의로운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생명 그리고 어떤 주요한 가치 그리고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파괴하는 방식이어서는 되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의 피해를 강요하는 형식이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정의롭게 전환해야 한다라는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거고요. 경제 성장과 소비와 생산과 소비의 이 연결고리 속에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삶을 누릴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녹색 성장이라는 테마들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역시도 우리는 좀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탈핵과 탈석탄,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 중에 무언가는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공동의 지구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어떤 연대들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숙제를 풀어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이제 기후위기 대응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서울 녹색당 공동위원장이신 상현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법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짧게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기후 법안은 기본법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기후 위기를 보는 관점, 그리고 기본 계획, 그리고 추진 체계,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방안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 골격을 세우는 것,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의 청사진을 그린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제화 논의에 관심을 이제 곤두세워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그 기후 운동 진영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썩 만족스럽게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부분들이 보완할 점인지 오늘 짚어보고자 하고요. 많이 지적이 되는 게 사실 이제 자본과 기술 중심의 입법 논의고, 그리고 녹색 성장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천천히 짚어보고자 하고, 이 그림은 이제 저희가 좀 열광하면서 지켜본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작년 9월 24일에 국회에서 그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의 내용들은 사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주장해온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 상황으로 선언하는 것,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이 전환 과정을 정의로운 전환으로 만들 것, 이런 것들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도 이때 선언을 했었던 이제 이 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되지 않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 과정은 사실은 이제 지자체별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곳도 있지만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은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의안의 이의를 본다면은 사회운동과 또 국제적인 그런 압력의 힘으로 국회에서 어쨌든 결의는 했지만 이후에 좀 감축 목표를 제대로 이제 2030 감축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도 이제 법안이 제대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짚어볼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태까지 이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7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안인데요. 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최근까지 이렇게 7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좀 중요한 지점을 이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짚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강은미 의원안과 이소영 의원안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폐지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녹색 성장 법안을 골격으로 하기 때문에 성장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지점은 작년 말부터 나온 법안들은 2030년 배출량 목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 감축 목표를 명시하도록 네,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목표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점들은 전환 과정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안과 강은미 의원안을 본다면은 이제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소영 의원안도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비슷한 점이 있고 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지점도 있는데요. 네, 이 통합안을 정부가 이제 이 7개 법안을 보고 통합안을 마련을 하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기후운동 진영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막바지에 등장한 이제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법안이 이 통합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뭐 국가기후위원회, 그리고 기후위기위원회, 그리고 탈탄소위원회 이런 식으로 명칭이 돼 있었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 중심의 관점을 보다 명확하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조항별로 문제점을 짚어보자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통합안의 문제점은 녹색 성장 안에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후위기 대응이 최우선이 아니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경제 성장에 저해가 될 경우에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혹은 그 목표를 굉장히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기후위기의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지만 그 중간 단계 2030년 이제 NDC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감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우리가 이제 신뢰를 할 수 없는 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주체가 협소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지역만 명시되고 있고 농어민, 청소년, 소상공인들이 누락되었고 또 젠더 관점도 이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국가와 이제 사업주의 보상 책임이 제외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은 이제 이 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조항을 이제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업주의 이제 보상 책임에 대해서도 이제 누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는 그런 이제 조항이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짚어주셨지만 사실 이 기후 정의가 탈핵과 함께 가야 하지만 여기서는 핵융합과 같은 이제 불확실한 신에너지를 포함함으로써 이 실효성에 상당히 이제 의구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탄소 포집 기술, 이제 인위적으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실효성이 불명확한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의 전환 이행의 세부 조항도 삭제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의 기본 원칙들이 삭제돼 있고 사회적 경제와 이제 협동조합의 전환 과정에서 지원을 한다는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짚어보면은 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서 크게 나아가지 않은 안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기후 위기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이제 경제 성장을 하는 안에서
이 기후위기를 저울질하는 법안이라고 좀 거칠게 평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녹색성장법에 규정된 그런 시책들은 이관하거나 개선한 부분이 있으나 인권 기반 접근과 좀 기후정의 관점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과 세부 계획이 누락된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거 2030 감축 목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의 핵심 주체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릴 것인지 그리고 어떤 예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데도 실패한 법안이 통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의 원칙을 세우는 것들을 살펴보자면은 이제 7대 원칙이 있는데요.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할 것. 그리고 모든 탈탄소 전환 및 기후 적응 정책이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 그리고 경제 성장 중심주의가 아닌 배출 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을 것. 그리고 불확실한 기술적 수단이 아니라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할 것. 그리고 인권 기반 접근을 할 것. 그리고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전환을 추진할 것,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것, 이러한 원칙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기반해서 쟁점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후 정의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당사자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 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예산 개념도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히 감축 목표를 세우거나 이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이제 그 국제적인 기준에 근거를 해서 네, 공정한 국제적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이 탄소 예산 개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중립 개념에서 이제 배출 제로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아까 전에 불확실한 어떤 기술적 수단이 아니라 이 자연적인 수단에 근거해서 자연적인 그런 흡수 원만을 인정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기반 접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국민이 아니라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라든지 이제 비국민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이제 사람에 기반한 접근 그리고 사람을 넘어서서 비인간 동물 그리고 생태권까지 포함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주요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기후위기위원회가 포괄적인 권한을 가질 것을 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기업들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포괄해야 된다는 것 등을 이제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생태학살 법안인데요. 이는 이제 제5의 국제범죄라고도 이제 불리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2월에 열리는 국제형사재판소 연례회의에서 제정이 된다면은 이 ICC 비중국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입니다. 이 생태학살이라 함은 이제 그 행동으로 인해서 환경에 넓고 장기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인지하고 저지르는 불법의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좀 법적인 이의를 짚어보면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같은 법의 주체를 굉장히 이제 넓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된다면은 현재 해외에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 이제 포스코라든지 이런 이 두산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이제 가해 기업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후 기본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이 녹색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짚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과연 이 녹색 성장을 계속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제 성장에 집착하면서 산업과 기술 위주의 대책에 주력하면서 젠더 관점 그리고 돌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모두 빠뜨린 지금의 방식으로는
우리를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간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주체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경제로 미래를 열겠다 이렇게 자임하게 두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안으로는 그간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주체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빠져 있죠. 그리고 이는 산업의 관점이 아니라 아래로서의 목소리, 청소년, 농어민, 소상공인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하고 이들이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것들을 반영을 해서 비인간 동물과 그리고 생태와 자연물의 권리까지 인정하는 차원으로 지구법학의 관점을 우리의 기본법에 포함을 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공장식 축산과 같은 동물들의 생명의 문제도 우리가 뭐 아주 진지한 문제로 다룰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뭐 어떻게 공장식 축산을 모두 폐지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이 문제가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한번 같이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관련해서 국제법의 동향이나 타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좀 총체적인 녹색 전환의 상을 가진 기후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멸종 반란 운동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황혜정 멸종 반란 한국 활동가이십니다. 저는 황혜정이고요. 멸종반란 한국이라는 그 기후정의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는 작은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은 지금까지의 저희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운동을 이렇게 써놨는데 영국에서 출발한 단체고요. 근데 뭐 공식적으로 뭐 지부가 있고 이런 거라기보다 멸종반란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지역에서 멸종반란을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기후 정의를 촉구하는 비폭력 시민불복종 대규모 행동을 지향하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가지의 요구를 하는데요. 아주 커다란 광범위한 요구인데 짧게 얘기하자면 기후 위기가 현실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멸종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하고 이것을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알리고 그에 걸맞게 국민들에게 이 현실을 적절하게 알리면서 지금 당장 그것의 위기를 위기로 보고 이것을 막거나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을 지금 당장 할 것, 그리고 이 행동은 정부나 어떤 책임이 있는 측뿐만이 아니라 정파나 이념을 넘어서서 모든 기후위기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모두 주체가 되어서 대화를 하고 행동하면서 연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담은 요구입니다. 네, 그 원칙에 따라서 정치적 요구, 돌봄, 자기조직화라는 3가지 축을 계속 실천해 나가는데요. 먼저 돌봄을 보시면 이 4가지 층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크게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돌봄을 어떤 운동을 유지하는 수단이나 보조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돌봄을 저희 운동의 핵심이자 운동 그 자체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삶이나 관계나 공동체를 직접 실천해 나가는 가치로서 돌봄을 항상 최우선하고 있고 그 돌봄이 자기 돌봄, 관계의 돌봄, 공동체, 지구 돌봄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가 행하는 비폭력 행동의 순간순간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면은 이 정치적인 비폭력 직접 행동인데요. 이러한 행동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사슬에 몸을 묶거나 하는 것들을 주로 했는데 이게 겉으로 보았을 때 조금 과격해 보이고 또는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착취나 불평등이나 자본의 기만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면서 이것들을 공론장으로 어떻게든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액션은 11월 19일 작년에 국회 앞에서 자전거 자물쇠로 목에 걸어서 문에 저희 몸을 고정시켰던 액션인데, 이것은 그 전할 탄소 중립에 대한 그 국회의원들과 어떤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는데, 그 토론에서 사실 현실적인 기후 위기에 대한 논의보다는 성장과 기술에 대한 그 논의만 이루어질 것을 예상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고자 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기후운동으로 연행된 첫 번째 사례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 GDP 앞에서 P4G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그 말뿐인 어떤 기후에 행동하는 척이나 또는 기후 행동하는 척하면서 그 기후 기업이나 자본을 막 참여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논의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말해보는 액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정치적인 행동만큼이나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러한 다양한 시각 또는 다양한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논의를 확장시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한 장씩 나올 텐데 눌러주시면, 저희가 온라인 코로나 시국을 이용해서 다양한 곳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온라인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후 정의란 어떤 것인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그리고 기후 붕괴 상황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라면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 그리고 또 기후 정의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했었고, 또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으로 벗어난다면, 그리고 또 산림청에서 최근에 있었던 그 나무배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기후 정의를 조명해 보려고 끊임없이 대화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당사자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기후 정의를 말하는 저희 운동에서 소개하고 싶은 활동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차편 넘약인데요. 줄임말처럼 해놨는데 밑에 보시면 차별과 편견을 넘어 함께 회복하는 기후운동 공동체를 위한 약속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 저희도 행사를 여러 번 하면서 남성 연사를 뭐 연속으로 2번, 3번 이렇게 모신 적도 있었고, 얘기를 하다가 은연중에 조금 혐오 발언이 나왔는데 자정작용이 안 됐던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기후 정의를 말하는 것이 사실 어불성설이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어떤 겉으로 보이는 운동을 잠시 내려놓고 한 2달 정도 내부 논의를 충분히 하면서 남성 과대표 현상을 줄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여성 스피커가 나서지 못하게 하는 환경의 원인은 뭘까? 정해진 답은 없지만 그런 논의를 쭉 하고, 우리가 그럼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 청소년이든 중년이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환경, 공동체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논의를 거쳤던 것의 결과물인데요. 넘겨주시면 커다란 이 약속문과 세부적인 약속이 있는데 오늘은 그 큰 항목들만 넣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동, 그리고 차별과 혐오를 재생산하지 않는 약속, 그리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의 용기를 크게 환영하면서 문제 제기를 당한 사람도 운동을 상처받고 등지지 않도록 어떤 대화를 마련할 것인지 우리는 성찰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차별과 혐오를 반복하게 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성찰들을 담아봤습니다. 근데 2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약속문을 넘겨주시겠어요? 만들어놨지만 사실 앞에 만들어놨지만 이걸로 만들었으니까 끝 이런 건 아니고, 이 약속문조차도 몇 달에 한 번씩 리뷰를 하면서 저희가 수정이나 검토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성 스피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면 올해 여름에는 저희가 여성 화자들이 더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여성 화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이 기후정의 판에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여름에 뭐 여성 기후 활동가들끼리 모여서 글을 쓰고 말을 해서 서로 비평 또는 검토를 해주는 어떤 워크샵을 만든다던가 등등의 자잘한 저희의 노력들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해나가는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피드백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5개의 주제 발표문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하나 주제가 비중 있고 또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의제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